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억새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억새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날품팔이를 하며 살았지요. 억새야, 지붕을 고쳐야 하는데 내 손 좀 빌릴 수 있겠느냐? 예, 아침밥만 먹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일손을 도우면 참 든든하지. 마을 사람들은 억새에게 집 짓는 일이나 장작 패는 일 따위를 부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새는 품삯을 받아 장터에서 쌀과 나무를 사오기도 하였지요. 어머니,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오늘은 나물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구나. 억새는 손에 품삯을 쥐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억새구나. 또 일하고 오셨나 보네? 오늘은 무청이 좋아서 좀 더 넣었다. 감사합니다. 야채장수 아주머니. 장수는 억새의 성실함을 알기에 언제나 조금 더 담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새는 장바구니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벗어났을 때였지요. 길모퉁이에 웬 병색이 완연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억새는 망설이지 않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정신 좀 차리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허나 처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억새는 곧장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지요. 다행히도 희미하나마 맥이 뛰고 있었답니다. 억새는 조심스레 처녀를 바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얼굴엔 붉은 반점이 퍼져 있었고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처녀를 들쳐업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도로 없고 당장 나가거라. 의원이 다짜고짜 나가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이 처녀가 위중한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저 처자는 홍역 공익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살갗에 번지는 반점이며 온몸에 열기가 심하다. 이건 보통 열병이 아니야. 자칫 마을에 옮기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 억새는 의원의 성화에 못 이겨 처녀를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식도 없는 처녀를 두고 억새 혼자 집에 갈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억새는 그녀를 업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헌데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것이었지요. 억새야, 저 처자는 홍역에 걸린 것이 아니더냐. 당장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위중한 몸입니다. 치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다들 억새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홍역은 귀신이 옮긴다 하였다. 네가 마을 사람들 전부를 죽일 작정이냐? 사람들은 억새까지도 마을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앞길에 소금을 잔뜩 뿌렸지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억새는 처녀를 업은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 없는 처녀를 길에 홀로 둘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억새는 다시 그녀를 업고 산속의 깊은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체 모를 병은 쉽게 옮는다 하였기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지요. 계곡 깊숙한 곳, 물소리만 들리는 평지의 자리를 잡은 억새는 아픈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열이 가시지 않아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아 억새는 허기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기를 기다려 살금살금 집으로 향하였지요. 아이고, 억새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디서 그런 병든 처녀를 데려온 것이냐? 너는 괜찮으냐? 아직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요. 마을이 지금 뒤집혔구나. 네가 역병을 데려왔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당분간 저도 마을에 들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허나 너무 걱정 마셔요. 어머니, 집을 나서는 억새를 보며 어머니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하늘님이시여. 제 아들 억새 좀 보살펴 주소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재앙 같은 일에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억새는 어머니가 싸준 옷가지를 꺼내 처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래 곁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었고 해가 떠오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눈을 떴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혹시 절 구해주신 건가요? 장터 거리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역병이라며 소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곡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제가 민폐만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병이 옮을까봐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어도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겁니다. 억새의 말에 달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달래는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미안했지요.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밤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어지럽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녀분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달래는 말없이 억새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머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버려진 초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곳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붕도 남아있고 바람도 막아주겠지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초막 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은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며칠이 지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억새는 밤늦은 시각 몰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억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너라. 너는 병기운도 없으니 고생하지 말거라. 저 하나 살자고 달래씨를 버릴 순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챙겨주었지요. 억새는 그것을 들고 다시 계곡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지요. 시장하시지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입니다. 달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억새가 건넨 보퉁이를 받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계곡 깊은 초막에서 어느덧 몇 달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억새는 열이 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반점이 번쩍 피부가 터져 진물까지 맺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억새 도련님, 혹시 그거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달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억새마저 병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리게 아팠던 것이지요. 그날 차라리 절 혼자 내버려 두셨으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달래님이 탓하실 일은 아닙니다. 달래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말이 더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억새 또한 병이 깊어져 더는 마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여 어머니에게까지 병이 옮을까 마을 근처로조차 나서지 못했지요. 그 무렵부터는 억새 어머니가 음식을 챙겨 초막 근처에 내려놓고 가셨답니다. 억새야, 여기다 찬 보따리 놓고 간다. 어머니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억새의 얼굴은 이미 눈에 띄게 병이 퍼져 있었지요. 아이고, 내 자식아.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달래도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지요. 모든 일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초막에서 머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픈 억새와 달래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지요. 그날도 억새 어머니는 밤어스름에 찬 보따리를 들고 계곡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밟더니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청년 하나가 어머니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산속 계곡까지 몰래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아이고, 저기 있다. 정말이로구나. 억새까지 병이 옮았잖아. 어서 여기서 떠나라. 마을에서 가까이 살게 할 순 없어. 그들은 전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억새와 달래에게 더 깊은 산속으로 떠나라고 마구 고함을 지르며 몰아세웠지요. 억새와 달래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초막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쓰여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뵐 수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께도 등살을 놓고 있다 하니 억새와 달래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겠지요. 억새는 조용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별을 그저 가슴에 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산속을 헤매던 중 나무 그늘 사이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뭐야, 이 산속에 사람이라니? 여인네까지 있구먼. 재술 좋다야. 산적들은 풀숲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꾸나. 그 수건 좀 벗어봐라. 그들은 껄껄 웃으며 다가왔으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야. 뭐야 이거. 병자들이잖아. 역병이야. 역병. 재수 온 붙었구먼. 어서 썩 꺼지거라. 이 길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산적들에게 쫓겨 다시 험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이 좀 험해야지요. 두 사람은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더는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여기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저 언덕 너머로 가면 쉴 만한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래는 억새의 손짓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시 쉬었다 다시 발걸음을 떼었고 마침내 절벽 아래 움푹 팬 바위 틈,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절벽 아래에는 폭포수가 흘러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여기서 머물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귤은 폭포수의 물만 마시며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기력이 빠져 이제는 일어서기도 어려웠습니다. 달래 처녀 많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민폐만 끼쳤지요. 정말 죄송해요. 달래는 눈시울을 붉히며 억새의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소. 이럴 때 혼자가 아닌 게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승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점차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우렁차던 폭포수 소리도 산속의 새소리도 이젠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나. 갑자기 웬 사내의 묵직한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사내들의 음성은 다급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리고 곧 입가에 찬물이 닿으며 천천히 입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서서히 시야가 밝아지며 사내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뉘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달래도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님,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는 훈련대장이네. 군졸들과 함께 훈련을 나왔다가 이곳에서 쓰러져 있던 자네들을 발견한 것이네. 감사합니다. 허나 저희는 병자예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얼굴을 보고 알았네. 허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으니 걱정 말게. 혹시 이름을 물어도 되겠는가? 달래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으시면 고맙겠어요.
제 가족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송대감 댁따님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달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훈련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훈련대장이 아버지 송대감의 문화생이었음을 알아보았지요. 부디 저를 못 본 셈 해주셔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리할 수는 없지요. 송대감께서도 따님을 찾느라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마침 주상 전하께서도 홍역 치료의 뜻을 두시어 활인서를 두시고 약을 영국해 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이들도 늘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에 달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에 걸린 억새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억새님부터 돌보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훈련대장 이완은 억새와 달래를 들것에 실었지요. 그리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였답니다. 이들은 한양 근처에 설치된 활인서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이 활인서입니다. 의원들이 곧 찾아올 것이니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시지요. 그리하여 억새와 달래는 깨끗한 방에서 기거하며 정성스런 식사로 기력을 회복하고 의원의 치료도 함께 받기 시작하였지요. 시절은 효종 4년 1653년 홍역이 온 나라를 휩쓸어 백성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효종대왕은 어이 안경장에게 명하여 홍역을 다스릴 처방을 만들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벽온신방이 탄생하였고 홍역이 점차 물러가게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달래야! 내 딸 달래야! 기와집 마당으로 달려든 이는 다름 아닌 송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여긴 어떻게? 달래는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비가 널 못 찾고 얼마나 자책하였는지. 송대감은 달래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염려 많이 끼쳐드려 죄송해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일이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송대감은 잃었던 딸을 품에 안고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몇 달 전 홍역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러자 달래는 스스로 나서 병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변두리의 빈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갈 데 없는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을 며칠이나 돌보았습니다. 허나 결국 달래도 홍역에 걸리고 말았지요. 하인들은 병이 옮을까 두려워 모두 도망치고 달래 혼자만 앓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다 기운이 다해 길에서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억새가 쓰러진 달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달래야 너무 걱정 말아라. 지금 너를 돌보는 의원은 어이가 직접 추천한 명이라고 하더구나. 네 병도 틀림없이 나을 것이니 기운을 내어라. 아버님 저보다도 억새님부터 부탁드려요. 병든 저를 업고 산속에서 함께 버텨주신 분이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도 다 그분 덕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청년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억새, 내 딸을 살려줘서 참으로 고맙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어른. 저 또한 달래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활인서에서도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대감께서도 부디 안심하시지요. 달래와 억새는 활인서에서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도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래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요. 걸음도 제법 거뜬해졌답니다. 반면 억새는 아직 기력이 다 돌아오지 않아 아직은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달래는 방 안에서 누운 억새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도련님, 말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억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달래를 바라보았지요. 달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그런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감댁의 귀한 따님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과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든 저를 업고 계곡 깊은 곳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 죽지 않게 붙들어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달래의 마음을 받기엔 두려웠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달래님 같은 분은 더 나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도 다 낫지 않았습니다. 사실 억새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회복되는 달래와는 달리 억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하였지요. 달래는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조용히 기와집 뒤뜰로 나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아렸으나 억새에 대한 연심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조용히 활인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여 바람을 쐬고 싶었지요. 달래는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고 또 걷고 정처 없이 걸었지요. 사랑을 품었으되 감히 말할 수 없었고 그 사랑을 접으려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달래는 울며 걸었지요. 그러다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염이 허연 노스님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산중 깊은 곳까지 어여쁜 시주께서 발걸음을 하신 겐가? 저는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 마음을 잊고자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허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룰 수 없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허나 시주의 마음이 곱고 인품이 막도다. 하여 차 한 잔 드릴 것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시오. 노스님은 달래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말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구나. 헌데 참으로 생생하다. 몸을 일으켜보니 곁에 찻잔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받았던 그 찻잔이었지요. 달래는 조심스레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찻잔 속에는 맑고 시원한 차가 담겨 있었고 한 모금 마시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였지요. 열도 가라앉고 기운이 도는 듯하여 달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달래는 손을 씻다가 문득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깜짝 놀랐지요. 그리하여 개울물에 얼굴을 비춰보았더니 얼굴마저도 병든 흔적 없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다 나은 것일까? 달래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웃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떠올랐습니다. 노스님이 주신 그 차 때문이었구나. 달래는 찻잔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차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달래는 그 찻잔을 품에 조심스레 안고 곧장 억새가 있는 활인서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달래는 몸져 누운 억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래님이 어쩐 일이신지요? 억새님, 이 차를 꼭 드셔야 해요. 그렇게 달래는 찻잔을 들어 억새의 입술에 조심스레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새는 눈을 감은 채 조금씩 차를 넘겼지요. 차는 맑고 시원하여 혀끝에 닿는 순간부터 몸속 깊숙이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억새의 얼굴은 차차 혈색을 되찾았고 굳었던 관절도 천천히 풀려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기하도다. 분명히 심했던 홍역인데 이리도 빨리 낫는 것을 보니 하늘에 도움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 그제서야 달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억새의 손을 가만히 꼭 잡았습니다.
억새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얼마 뒤 억새도 건강을 되찾고 달래 또한 더없이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송대감은 하인을 보내 둘을 맞이하였지요. 대감댁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송대감은 달려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살아나서 고맙구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곧 억새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나? 그날 밤 송대감 댁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오늘은 내가 직접 술을 따르겠다. 이 술은 은인에게 주는 술이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 돌자 달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억새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서 둘을 바라보았지요. 억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하찮은 머슴이옵니다. 어찌 감히 제가 아씨와 혼인하겠습니까? 허나 달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는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가 정하는 법입니다. 억새님은 목숨을 바쳐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분 말고 다른 이와는 100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송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냐, 내 딸이 저리 말하니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그대가 목숨 바쳐 내 딸을 살렸듯 어디 목숨이 다하도록 함께 살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마루 끝에 앉아있던 하인들까지 눈물을 훔칠 만큼 아름다운 승낙이 내려졌지요. 억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알고도 따뜻이 맞아준 아버지 송대감과 어머님의 환한 얼굴은 달래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억새님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억새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기 위해 두 사람은 함께 고향 마을로 향하였지요. 달래와 억새는 나란히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산골 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뒤따라 머슴들과 여종들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며 줄을 지었지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역병에 걸렸던 처녀 아니여? 얼굴이 저리 환해졌네. 홍역이 다 나은 게 틀림없구먼. 저 뒤에 말 탄 총각은 억새잖아. 그때 쓰러진 처녀를 업어갔던 억새 말이여. 이제는 대감집 사위가 되었구먼. 가마가 마당에 이르자 억새의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억새를 부여잡았지요. 억새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령 살아 돌아온 것이냐?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사무침이 눈물로 흘러내렸지요. 그때 말에서 내린 달래가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억새 어머니는 달래를 보자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니, 이 처녀가 달래 아씨 아닌가? 이리 고운 얼굴로 다시 보다니. 내가 눈을 잘못 본 줄 알았구먼.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몸이 회복되고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달래는 곱게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고 억새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무슨 덕에 이 고운 사람을 며느리로 보게 되는가? 세상 복을 다 얻은 듯하구나. 억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새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송대감댁 마당에는 성대한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혼례상 앞에는 송대감 부부가 나란히 앉았고 신랑 억새와 신부 달래는 나란히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슴이었던 억새가 대감댁 여식과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으니 보는 이마다 감회가 깊었지요.
그날 마당 가득 모인 이들은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눈시울을 붉히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를 외면하지 않았던 달래와 죽음을 무릅쓰고 그녀를 지켜낸 억새. 그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지요. 이후 억새는 활인서 어이 밑에서 의수를 익혔지요. 몇 해 지나지 않아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온 정성과 성심으로 병자를 돌보았으며 가난한 이에게는 치료비 한 푼 받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억새 의원의 덕을 칭송하며 의원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 곁엔 언제나 달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늘 건강하여 얼굴엔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스님께서 건넨 그 한 잔의 차가 두 사람의 인연을 맺고 긴 생명을 보살폈다고. 허나 차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요. 사랑보다 귀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도 억새와 달래는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며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옛날 한양에는 흑검이라는 살수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칼솜씨가 얼마나 귀신 같은지 흑검에게 찍힌 사람은 머지않아 불귀의 객이 되었지요. 흑검 때문에 겁나서 살 수가 있나? 매일 밤 사람이 죽으니 길거리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나라에선 도통 뭐라는 건지 원. 이 사람아 조용히 하게나. 포졸들도 겁을 먹는다니 말 다 했지. 흑검은 매일 밤 한양 저작거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칼부림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었지요. 어느새 고관대작들도 흑검의 말만 들어도 목을 쓸어 넘겼지요. 한편 한양 근처 흑검의 소굴에는 이호라는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검의 우두머리인 거모의 양자였지요. 이호야, 흑검께서 문소고를 잘 지키라 명하셨다. 이호는 말없이 일어나 문석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거모의 명으로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으니 이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요. 헌데 열려있는 문갑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 문갑이 제대로 닫혀있지가 않구나. 손을 뻗어 열어보니 그 안쪽에는 숨겨진 작은 서랍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된 문서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20해 전이라 적힌 사건 기록과 내밀한 보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기록을 읽어내려 가다가 한 이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도대장 김홍의 집안이 멸문이라니. 한 포도대장이 흑검에게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류 속에서 자신의 본명을 마주하고 말았지요. 내가 포도대장 김홍의 아들이라고? 그날 밤 도륙된 포도대장 일가에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자신이었지요. 그 손에 칼을 쥐어주고 흑검으로 키운 이가 그 집안을 멸문시킨 계주 거모였다는 사실이 문서 속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일었습니다. 존경했던 계주가 자신의 아비를 죽인 자라는 사실에 그는 눈을 감을 수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20해를 거두어 주신 분이 친부의 원수였다니. 이 진실을 어찌 견디란 말인가.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정대 감댁 습격이 예정되어 있거늘. 도무지 혼란스러워 칼을 쥘 수가 없구나. 이호는 전날 밤 확인한 기록의 충격에 오랜 시간 침묵 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20해를 속이셨지. 내 아비가 포도대장 김홍이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그가 바위 그늘 아래 멈춰 섰을 때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입 여살수 열랑이었습니다. 열랑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이호님, 이른 시각에 어쩐 일이신가요? 네가 어찌 감히 내 걱정을 하는 것이냐. 너는 너의 일에나 신경을 쓰거라. 이호는 날카롭게 대꾸하였지요. 이호의 말에도 열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호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듯하여 여쭙는 것이옵니다. 열랑은 어느 하급 살수와도 달랐습니다. 갓 들어온 살수라 하기엔 태도가 당돌하였죠. 너는 누구의 명을 받아 내 속을 캐려 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다만 제 어미께서 늘 이르시길 고통스러운 진실도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셨죠. 그 말에 이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열랑이라 하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온통 혼란스러워 그 무엇도 확언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에는 고맙다만 지금은 들려줄 말이 없구나. 마음이 진정되시거든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열랑의 태도는 무례하거나 건방지지 않았지요. 친절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하여 이호도 더는 꾸짖지 않았지요. 그래, 알겠다. 이제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라. 열랑은 정중히 인사한 뒤 물러갔습니다. 이호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이호는 열랑의 전원을 따라 살수들의 눈을 피해 헛간 뒤편으로 향하였습니다. 안에는 이미 열랑이 와 있었습니다. 이호님,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내게 전할 말이 있다 하였지. 그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20년 전 포도대장 기몽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이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을 열랑이 먼저 꺼낸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네 입으로 말하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당시 기몽 대장 댁에서 제 어미가 종으로 일했사옵니다. 이호는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려 했지요. 아는 바를 말해보거라. 대장께서는 흑검의 뿌리를 쫓고 계셨습니다. 배후에 고관대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거모의 손에 제거되신 것이라 하였지요. 이호의 두 눈이 다시금 차가워졌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길러준 이가 바로 아비를 죽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기몽 대장 댁은 멸문되었고 어린 아들 하나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호님이셨지요. 이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열랑의 이야기는 이호가 거모의 문서고에서 직접 본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것이야.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허나 이 길은 거물을 거스르는 일이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옳은 일에 어찌 겁을 내겠습니까? 비록 열랑의 신부는 하급 살수였으나 그 태도는 단아한 기품이 있었고 말에는 사려가 깊었습니다. 이호는 열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요. 이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지요. 그리하여 이호와 열랑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행랑채 어둠 속에서 이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 밤 이호는 검은 옷차림을 하고 한양의 외진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이호는 과거 포도청에서 기몽의 신복이었던 최행수를 미행하고 있었지요. 술에 취한 최행수가 주막에서 나오는 순간 열랑이 먼저 몸을 날렸습니다. 열랑이 소매 안에서 올가미줄을 꺼내어 능숙하게 발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줄은 최행수의 발목을 정통으로 감쌌지요. 그의 몸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호님, 지금입니다. 이호는 순식간에 뛰쳐나갔지요. 단숨에 최행수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네가 예전 포도대장 기몽의 부하가 맞느냐? 살려주시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네. 거짓을 말하면 혀부터 베일 것이다. 20해 전 포도대장 기몽의 죽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호의 눈빛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최행수는 몸을 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대장께서는 무언가를 알아내셨다. 흑검의 배후에 조정에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대장은 곧장 상소를 올리신다 하셨시오. 헌데 그날 밤 자객들이 대장을 습격했다네.
이호는 두 손을 떨었습니다. 칼날 아래 쓰러진 부모, 불에 휩싸인 집, 최행수가 말한 진실은 이호의 흩어진 기억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럼 너는 모두 지켜보고도 지금껏 입을 닫고 살아온 것이냐? 일개 사관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 살고 싶었을 뿐이네. 제발 용서해 주시게. 이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흑검의 뒤를 봐주는 자, 그가 누군지 아느냐? 정확히는 알지 못하네. 다만 대장께서 이조정랑을 의심하셨다네. 당시 이조정랑은 지금의 좌상 이대감이었지요. 이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시? 그 말이 틀림없느냐? 그렇다네. 대장께서 그 자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셨지.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좌상이 흑검과 내통하고 있었다니요. 두 사람은 최행수를 버려둔 채 조용히 자리를 떴지요. 허나 충격은 쉽사리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요. 그는 다음으로 김홍 대장과 가까웠던 옛 동지들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하구나. 이제 남은 단서를 찾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살수들이 검술 훈련을 할 때였지요. 오늘따라 주변 살수들의 시선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더니 이호가 시선을 주면 곧바로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옛날부터 알고 지낸 취호가 다가왔습니다. 이호야, 괜한 소리를 하나 하마. 때로는 진실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편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거목께서 말이다.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구나. 걱정 마라. 내 칼은 무뎌지지 않았다. 그럼 다행이고. 이호는 태연한 말투로 응수하였지요. 허나 속으로는 뜨끔하였답니다. 한편 열랑도 다른 여살수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목께서 거두신 것도 이상했지. 괜히 가까이 하지 마라.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더라. 누군가 몰래 보고 있다고 들었어. 열랑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이호와의 만남도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날 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이호는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낌새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틈에 미세한 먼지 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서책을 숨겨둔 곳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군. 손을 댄 자는 칼을 아는 자야. 한편 열랑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요사이 그녀를 향한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불안이 자꾸만 엄습하였지요. 다음 날 이호는 소굴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거모의 부장급 살수인 1호였지요. 요즘 칼끝이 흐려진 게 아닌가? 거모께서도 자네를 걱정하시더군. 그저 작전 계획을 좀 생각했을 뿐이오. 생각이라? 검은 생각이 없는 법. 1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고맙소. 충고 새겨 듣겠소이다. 1호는 웃으면서 2호를 배웅하였지요. 허나 웃고 있는 1호의 눈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2호는 담장 옆 그늘진 곳을 지나던 중 나무십 사이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1호와 하급 살수들의 대화였지요. 열랑을 잡을 준비는 다 되었겠지? 굳이 저 계집을 처리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계집이 2호와 뭔가를 꾸미고 있어. 그냥 놔두다간 내 앞길에 방해가 되지. 그저 하급살수 계집인데 말입니다. 2호는 늘 눈에 가시였네. 놈을 치려면 곁가지부터 끊어야지. 그 말을 들은 2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열랑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분명하였지요. 헌데 이호가 본거지로 돌아오자 거모의 직속 부하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계주님께서 급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실로 들어가시지요. 이호는 살수들에게 둘러싸여 내실로 향했지요. 내실에는 거모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어딜 다녀온 것이냐? 이호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자신을 거두고 길러준 사부였으나 동시에 친부를 죽이고 가문을 멸한 자였으니까요. 머리를 식히고자 바람을 쐬고 왔사옵니다. 거모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송골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호야, 네가 파헤치는 과거는 너 자신뿐 아니라 이 흑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 당장 그만두거라. 이호는 눈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너와 열랑의 관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계집은 수일 내에 처형될 것이다. 관아와 내통의 죄인이라. 이호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스승님, 열랑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을 감춰도 끝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거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입을 놀리는 것이냐? 흑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부하 살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이호를 붙잡아 지하에 가두거라. 그러나 이호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간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어 부하 살수들과 맞섰지요. 열랑을 건드린다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소. 비켜라. 이호는 내가 상대하겠다. 거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칼을 뽑아드니 내실 안에서 검투가 벌어졌지요. 두 사람의 칼은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허나 결국 거모가 한 발 빨랐습니다. 거모의 검이 벼락처럼 이호의 가슴을 스쳤지요. 그 일격에 이호는 쓰러졌답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릇은 크나 마음이 약하다. 상처 입은 이호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호는 방 안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탈출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쇠창살 아래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열랑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허나 그녀의 어미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 도대체 누가 보낸 쪽지일까? 그러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열랑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신통하게도 쇠창살이 열려 있었지요. 거모가 속을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이호는 감시를 뚫고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호는 열랑의 어머니가 은거하는 초가로 향했지요. 초가는 도성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저는 이호라 합니다. 열랑과 함께 일하던 자입니다. 열랑 어머니는 이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포도대장 김옥나리의 아드님이시옵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는 그 옛날 포도청에 몸담았던 다모였습니다. 20년 전 대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도대장 나리께서는 흑검의 뒤를 봐주는 일을 눈치채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조정랑, 지금의 좌상 이대감이 있었지요. 혹시 그가 뭘 꾸미는지도 아십니까? 그들은 세자의 자리를 갈아치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 사실을 알아챈 김옥나리께서는 모든 걸 기록해 남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모가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거모가 김옥대장을 직접 배웠고 그리하여 진실은 함께 묻혔습니다. 이호는 숨죽이고 열랑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요. 허나 죽기 직전 대장님께서는 모처에 유서와 비밀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북악산 기슭, 옛 사당 뒤편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열랑어머니는 이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열랑이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모가 버린 짓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호는 월선의 집을 나서자 곧장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번개불이 산능선을 갈랐습니다. 허나 이호는 험한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거모는 내 스승이었고 아버지와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의 원수로다. 이 뒤틀린 인연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호는 거모를 누구보다 따라 그의 검을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를 꺾지 않고는 진실도, 열랑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호는 사당 뒤편 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을 조심스레 파헤쳤지요. 그곳에는 문서뭉치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로군.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취호와 살수들이 사방에서 이호를 포위했습니다. 도저히 달아날 길이 없었지요. 이호야, 열랑이는 내일 처형된다.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이다. 너도 더는 발버둥 치지 말거라. 그리하여 이호는 흑검의 소굴로 다시 한번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호는 거모 앞에 무릎 꿇은 채 굳은 표정으로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비 대신 길러 이 자리까지 올렸건만 결국 나를 거역하는구나. 이호야, 과거의 일을 파헤치려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려 하느냐? 과거는 제 일부입니다. 부정한다면 살아온 삶도 무의미합니다. 그럼 너와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흑검은 그런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거모는 이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지요. 좋다. 그럼 제주껏 달아나 보아라. 거모는 살수들에게 명령하였지요. 이호를 막아라. 살아서 돌아오게 하지는 마라. 이호가 담장 너머로 몸을 날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호, 거모께서 척살령을 내리셨다. 비켜라 이로. 넌 이 일에 끼지 마라. 흑검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을 그냥 둘 수야 없지. 얘들아 쳐라. 1호의 명령에 살수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허나 이호는 혼자서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지쳐있는 틈을 타서 1호가 덤벼들었습니다. 누가 흑검 중 제일인지 한번 볼까?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1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치밀했지요. 2호는 정면으로 받아쳤지만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2호는 1호의 칼에 옆구리를 베이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2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면서 죽도록 해라. 1호는 비웃음을 흘리며 떠났지요. 2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열랑을 구해야만 해. 2호는 입은 타들어가고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2호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강인한 팔로 그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었지요. 20년을 기다려왔다. 이제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야. 그는 의식을 잃은 2호를 아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2호가 눈을 떴을 때는 산속에 암자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정성스레 치료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이곳은 대체 어디지? 그때 문이 열리며 백의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탕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깨어났구나. 어서 이 약을 들거라. 2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백의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구하신 것이옵니까? 백의객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본디 너의 부친 기몽대장의 의형제였다. 그날 밤 기몽이 살해되고 나서 나는 이름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왔다. 백의객은 20년이나 산속에서 이날을 기다려왔지요.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주리라 맹세했었지. 하지만 네가 흑검에 들었다는 소식에 더더욱 조심스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백의객은 이호에게 약탕을 건네며 말을 맺었습니다. 허나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너를 살린 것도 분명 내 아비의 뜻을 잊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겠지. 며칠 뒤 열랑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에 이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호는 백의객과 함께 열랑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열랑아 면목이 없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호는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었지요. 그러던 이호는 백의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의객은 이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열랑이란 아이의 한을 잊지 마라. 그게 너를 지탱할 검이 되어줄 것이다. 이후로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호는 백의객의 지도 아래 믿기 어려울 만큼 무시무시한 검수를 익혔지요. 그의 몸은 예전보다 한층 단단해졌고 눈빛은 칼끝처럼 맑고 차가워졌습니다. 이젠 때가 다 되었구나. 나머지는 네 손에 달렸다. 이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노라. 더는 잃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며 암자를 내려갔지요. 한편 검은 장막 아래에서 검호와 흑검의 일당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 뒤로 좌상 이대감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드디어 때가 왔도다. 이 썩은 궁궐을 뒤엎을 시간이. 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흑검의 수장이 된 이로는 비수 같은 눈으로 좌상을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피바람이 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피 없이는 권자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날 밤 흑검의 살수들은 궁궐 주변을 매복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어둠에 섞여 사라졌지요. 성문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목덜미에 피를 흘릴 틈 없이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병사들마저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지요. 흑검의 궁궐 습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깊은 처소에는 이미 피바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상의 곁엔 단 3명의 호위무사만이 남아 있었고 흑검의 살수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치고 있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불충한 무리들을 벌할 충신이 없느냔 말이다. 주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기와를 깨고 백의객이 뛰어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이호가 뛰어들었습니다. 묵은 원한을 이제야 갚는구나. 각오하거라, 흑검. 그 외침과 함께 백의객의 검이 번갯불처럼 번뜩였고 흑검의 살수들이 차례차례 베어져 나갔습니다. 살기 어린 검술이 사방으로 번졌고 그의 몸놀림은 노쇠한 기색 없이 날쌈지요. 이호는 그대로 마당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는 이로가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은원이 남지 않았는가? 그때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두 사람은 더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검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호는 3년간 백의객 아래서 갈고 닦은 검술을 펼쳤고 이로는 흑검의 매서운 검법으로 맞섰지요. 그러나 열합도 되지 않아 이호의 검이 이로의 가슴을 갈라버렸습니다. 이로는 검을 놓치고 그대로 무너졌지요. 이호야 이전보다 검이 날카로워졌구나. 그때 검호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꾸나. 이호는 검을 높이 들었고 검호와의 1:1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처음엔 서로 닿지 않았으나 순식간에 수십 합의 기세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검호의 검이 이호의 몸을 갈랐지요. 허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느새 옆에서 나타난 이호가 검호를 단숨에 베어버렸지요. 나를 넘을 자가 결국 나타났구나. 이호야 좋은 검이었다. 그 말과 함께 검호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은 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잘 가십시오. 이로써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남은 것은 좌상뿐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당황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흑검! 어서 저놈을 베어라. 당장 베어. 그러나 흑검의 살수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검을 들지 않았고 마치 한 몸처럼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 취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취호는 뒤에 선 흑검 전원에게 손짓하였지요. 모든 살수들이 천천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검호를 이긴 자는 흑검의 주인이다. 그러니 이제 이호가 우리의 주인이오. 좌상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수십 년에 걸친 음모는 무너졌고 나라를 뒤엎으려던 야심은 그 자리에서 꺾이고 말았지요. 주상은 이호를 불러들였습니다. 근정전 뜰에는 조정 대신들이 좌우로 늘어섰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뻔하였도다. 부친 김홍 대장의 누명을 벗기고 그 공적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호는 감격해서 엎드렸지요. 또한 새로이 금군대장 자리를 네게 맡기고자 한다. 그러나 이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하의 은혜 감히 있지 않겠사오나 더는 검을 잡을 뜻이 없사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알겠다. 그리하여 이호는 궁궐을 나섰지요. 그 후로 깊은 산속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는 열랑의 무덤을 정성껏 가꾸며 나날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지요. 무덤 앞에 앉은 그의 눈은 늘 젖어 있었고 입가엔 말없는 그리움이 맴돌았습니다. 열랑, 그곳에선 행복하느냐? 그날도 이호는 산책을 나섰다가 나뭇가지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웬 아리따운 처녀가 숲속에서 울고 있었지요. 어여쁜 아씨, 무슨 일로 이토록 슬피 우시오? 부모님께서 간악한 사또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허나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이호는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세상에 어찌하여 이리도 억울한 일이 끊이질 않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검집을 풀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검을 다시 빼와야겠소. 갑시다, 아씨.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호는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팔도 곳곳에 그가 나타나 억울한 이들을 구하였고 악인을 만나면 용서 없이 그 검을 휘둘렀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지요. 은자의 검이라 하여 의호라고요. 옛말에 이르길 악행은 비록 시끄러우나 정의는 조용히 할 일을 다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야기 속 이호처럼 늘 올바른 뜻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담양 땅에는 세화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세화는 일찍이 아버님을 잃고 병든 홀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삭바느질을 하고 잡곡을 좀 받아왔어요. 그걸로 죽을 끓였으니 좀 드셔보셔요. 너도 좀 먹어보려무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잖느냐. 아픈 나를 건사하느라 네가 참으로 고생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님이 건강해야 저도 기쁘지요. 헌데 어렵게 살던 세화 모녀의 집에 갑자기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였지요. 세화가 크면서 그야말로
절세미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담양을 넘어온 전라도에 소문이 파다하였답니다. 그래서인지 세화의 집 앞에는 구원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나랑 혼인한다면 집에 논밭을 5마지기를 내놓겠소. 무엇이? 나는 그것보다 갑절은 더 드리겠소이다. 헌데 세화는 잘나가는 구원자를 죄다 물리쳤지요. 그리고는 이웃에 살던 소꿉친구 대식이랑 혼인을 하였답니다. 구원자들은 난리가 났지요. 무엇이? 날 차고서 백정이랑 혼인을 해? 정신이 단단히 나갔나 보군. 얼굴만 예뻤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 대식이는 백정이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세화네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던 청년이었죠. 그렇게 세화는 백정 대식이와 혼인하였습니다. 비록 사는 형편은 여의치 않았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을 쌓아갔지요. 대식이는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세화는 삭바느질로 집살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어찌 그리 순탄하겠습니까? 그의 겨울 끝자락, 북방의 도적대가 조선 관군을 제치고 남하하면서 전라도 시골에도 전운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였지요.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도망쳤고 관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내 세화의 마을까지도 전란을 피하지 못하였고 병든 어머니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화는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를 염하고 그날로 대식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부부는 불타는 들판과 짓밟힌 논길을 따라 저 멀리 남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하룻밤은 야산 아래 움막에 몸을 뉘이고 또 하루는 허름한 사찰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며 이른 봄의 사르래는 찬바람 속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허리깨까지 질퍽한 진흙이 차오르고 나룻배는 끊긴 지 오래였지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위로하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보다 깊은 정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좁은 개울가를 돌아가던 길목을 지날 때였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군복을 입은 군관 하나가 말을 타고 유유히 그들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허리에 찬 장검이 반짝였으며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세화는 슬며시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는 아내를 본 대식이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그러다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군관나리. 혹시 잠시만이라도 말을 태워주실 수 없겠습니까? 군관은 말고삐를 끌어세우더니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조롱이 섞였고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어렸지요. 허참, 전란이라더니 세상 꼴이 말이 아니구먼. 어디서 백정놈이 감히 관군 앞에서 말을 빌리자 해. 이복에 자네 주제에 은혜를 입겠다는 말이 나오나? 돈이 있나? 아니면 관직이라도 있나? 대식이는 땅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허리 굽혀 말했습니다. 나리, 제 처가 며칠을 굶고 걸어와 발에 온통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요. 제발 아내만이라도 잠시 태워주십시오. 그 순간 세화에게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머리를 질끈 동인 흰 수건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칼, 바랜 저고리 사이로 언뜻 드러나는 고운 얼굴. 군관은 눈이 번쩍 뜨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여인이 함께 있었구려. 본디군율상 군마를 피란민에게 내줄 수는 없소. 그런 일은 엄히 그만 바이지만 나도 사내 대장부라오. 저리 수척한 부인을 외면할 수야 있겠소? 하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기꺼이 태워주겠소. 그러고는 느닷없이 세화를 번쩍 안아 제 말 안장 위에 태워버렸습니다. 세화는 당황하여 군관을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서방님 손잡고 함께 걷고 싶어요.
그러자 대식이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부인의 발에서 피가 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줄 아셨습니까? 걸음걸이, 숨소리만으로도 내겐 다 들립니다. 그토록 참으며 걷는 걸 보면 보는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나리께서 기꺼이 태워주시겠다 하시니 사양 말고 편히 가시지요. 사실 집신 바닥에는 핏물이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씨에 세화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발끝을 모은 채 말 위에 올랐습니다. 군관은 다시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 말이 좀 까다로워서 낯선 이를 태우면 성질을 내거든. 혹시 손님께서 다치실까 염려되어 그런다오. 이 줄을 허리에 좀 묶겠소. 뭐 괜찮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군관은 안장 옆에서 밧줄을 끌어내더니 순식간에 세화의 허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오건이,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관은 채찍을 휘익 내질렀습니다. 말은 놀라 날뛰며 산길을 따라 내달렸지요. 그 등에 묶인 세화는 중심을 잃은 채 앞뒤로 뒤흔들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살려주셔요. 그제야 뒤이어 달려오던 대식이가 사태를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짓이오? 나리, 멈추시오.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그러나 말은 이미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아났지요. 대식이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허나 두 발로 군말을 따라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식이는 그렇게 세화를 놓치고 말았지요. 군관은 세화를 태운 채 내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인이 드나들기 어려운 깊은 산, 그 속에 자리 잡은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란민을 외면하던 군영이라 그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간간히 병사들이 창칼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군관은 세화를 말에서 내려 억지로 끌고 들어가 자신이 쓰는 막사의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장막 안은 어두컴컴했지요. 병풍 뒤편엔 검과 술병이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세화는 기진맥진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군관을 원망스레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군관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좀 들어보시게, 부인.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욕망으로 뿌연 눈빛으로 세화를 마주하였습니다. 팔도가 난리가 나서 안전한 곳이 없소이다. 허나 그대가 내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 이 난리통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소. 막사 안에선 그 누구도 부인을 건드릴 수 없고 매일같이 따뜻한 밥이 앞에 놓일 것이외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칼자루에 손을 얹었지요. 그러더니 무섭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허나 싫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을 베겠소. 병사들 눈은 피할 자신이 있소이다. 나야 군문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니 그쯤이야. 그러면서 칼을 휘둘러 세화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세화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사하는 침묵으로 내려앉았고 그 밤바람만이 천막을 슬쩍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세화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입을 열었지요. 나리 말씀 일리가 없진 않사옵니다. 이 난리통에 어디 여인이 홀로 살아갈 방도가 있겠사옵니까? 나리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몸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옵니다. 세화의 눈에는 어디 알 수 없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군관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주 입에 귀에 걸렸지요. 시원시원해서 좋구려. 오늘 밤 부디 부부의 인연을 맺어봅시다. 두 팔을 벌려 끌어안으려 하는데 세화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피난을 하느라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합방을 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군관은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더운 물을 준비해두겠소. 군관은 직접 양동이에 물을 끓여서 뒤뚱뒤뚱 세화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화는 수줍은 듯 웃으며 군막을 나섰습니다. 곧 더운 물을 들고 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하구나 마라. 너무 놀라지 말거라. 그러더니 들고 있던 더운 물을 말 등 위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지요. 뜨거운 물에 놀란 말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그대로 고삐를 끊고 군형을 뚫고 저 멀리 내달렸지요. 군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라 멈추거라. 이놈아 어서 멈춰라. 군관 또한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말과 숨바꼭질을 했지요. 어이구 간신히 붙잡았소이다. 부인 이제 들어가겠소. 그가 헐떡이며 막사로 돌아왔을 때 막사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화는 일부러 말의 고삐를 풀고 소동을 일으켜 그 틈을 타 군막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돌아오란 말이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군관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세화는 이미 밤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지요. 세화는 대식이 있는 곳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밤, 도망쳐 나온 세화는 보이지도 않는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으니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한참을 걸어갔지요. 어느새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산길은 깊고 고요하였지요. 그때 저 멀리 산기슭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판잣집을 발견하였지요. 기어가듯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덥수룩한 나무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이쿠야, 이 밤중에 누구시오? 이런 어여쁜 색시가 어쩌다 일이 되었소? 나무꾼은 놀란 얼굴로 세화를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그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였습니다. 허름한 판자집 안에는 나무 장작불이 깔려 있었고 방 한켠에는 곰방대를 놓은 채 장작개비가 쌓여 있었지요. 세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간의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였습니다. 군관에게 납치되었다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는 말에 나무꾼은 눈을 부릅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천벌 받을 놈이 있나? 색시, 겁먹을 것 없소. 이 산중에선 나도 나름 한가락하는 사람이요. 당장은 걱정 말고 몸부터 추스리시오. 그러고는 곧 부엌으로 가더니 솥에 뭔가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손수 깨죽 한 그릇을 떠서 허기진 세화에게 내주었습니다. 진천 외숙부 댁으로 가는 길이라 했지. 여기가 안성이고 여기서 진천까지는 이틀 길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테니 오늘 밤은 쉬었다 가시오. 색시 서방도 어쩌면 벌써 도착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거니 하고 있을지 모른다오. 세화는 양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뜨끈하고 고소한 죽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자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무꾼은 무뚝뚝한 손을 펼쳐서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지. 기운 차리시오. 먹고 자고. 내일 해가 뜨면 내가 길을 일러줄 테니. 그날 밤 세화는 허름한 판잣집의 한켠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세화는 나무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부엌 근처의 다락방에 다녀오려 하였습니다. 헌데 세화가 발걸음을 멈춘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초막 뒤편 장작더미 옆에서 나무꾼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색시 코도 곱고 눈매도 똑 부러졌지. 이런 색시가 이 산속에 제 발로 들어올 줄이야. 하늘도 가끔은 도움되는 일을 하시는구먼. 지금쯤 약발이 슬슬 풀릴 때겠지. 한 사발 다 비웠으니 기운도 못 쓸 테고. 세화는 문틈 사이로 그 말을 듣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박한 듯 보이던 나무꾼의 얼굴 아래 그런 꿍꿍이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었지요. 뭐, 딱히 억지로 한다는 것도 아니지. 색시가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허락을 했어. 나야 성심껏 도와준 셈이렸다. 그러니 이 정도는 덤이라 생각해도 나쁘진 않지 않겠어? 그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집신을 끌고 왔지요. 점점 더 세화가 있는 방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밖은 바람이 불고 있었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세화는 급히 방으로 들어와 몸을 숨겼지만 이 산중 외딴 집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에 앉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덥수룩한 수염의 나무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색시, 혹시 자고 있었나? 날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아직 안 잤어? 뭐요? 말해보시오. 세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밤엔 제 서방을 찾겠다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그 또한 헛된 바람이더이다. 이 난리통에 어디 서방을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혹여 나리께서 원하신다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 나리의 여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눈을 번쩍이며 실실 웃었습니다. 마침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색시가 이렇게 먼저 정해오다니. 나야 두말할 것도 없지. 기꺼이 지아비가 되어드리겠소. 그가 다가들자 세화가 그를 살짝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왕 부부가 될 것이라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진천에 제 외숙부 댁이 있사옵니다. 그리 전하시면 지창금과 예물을 보내주실 것이옵니다. 가난한 산골 사내가 고운 아내를 얻는다 하시면 외숙부께서도 기꺼이 도우실 것이 외다. 오호라, 그 말이 참 그럴싸하니. 지창금이라니, 그럼 나야 마다할 리가 없지. 그래, 색시 뜻대로 합시다. 예, 나리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종이와 붓이 있사온지요? 제가 서신을 쓰겠습니다. 그럼 나리께서 직접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무꾼은 흡족한 얼굴로 문방사우를 꺼내주었습니다. 있지, 다 있지. 어서 쓰시오. 세화는 단정히 앉아서는 한자 또박또박 서신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봉한 뒤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부디 이 서신을 외숙부 댁에 전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꾼은 서신을 품에 넣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다녀오리다. 한시라도 빨리 혼례 올리고 싶으니 말이오. 그는 말끝을 맺자마자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다가 문을 다시 닫으며 철새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색시가 다칠까 이러는 것이오. 그러니 너무 섭섭해 마시오. 나야 곧 돌아올 것이오. 이 안에는 양식도 있고 땔감도 있어. 그러니 나가지 말고 따뜻하게 쉬고 계시오. 덜컥하며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나무꾼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세화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무꾼은 산길을 따라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입가엔 실실 웃음이 떠있, 손에는 소박한 주전자가 들려 있었지요. 색시, 나왔소. 서신은 분명히 전해주었다오. 분명 곧 좋은 소식이 올 거요. 그는 세화를 바라보며 이불을 헤치려 다가들었습니다. 이젠 슬슬 첫날 밤을 맞이할 때가 된 거 아니오. 그러자 세화는 그를 말리는 듯이 손을 내저었지요. 나리, 제가 어찌 나리의 정성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창금이 도착하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저는 혼례부터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나무꾼은 못내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 있지.
그러하다면 따르리다. 기다리겠소. 그렇게 사흘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점점 더 몸이 달았지요. 나무꾼은 마침내 참고 있던 것을 터뜨리듯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의 세상에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겠소. 지창금이고 뭐고 지금부터 일을 치러야겠소. 흥분한 나무꾼이 세화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였지요.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오두막으로 군졸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이 여인을 가두었다. 어서 잡아라. 기겁한 나무꾼이 달아나려 했지만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해서 세화는 마침내 구출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녀가 직접 적은 서신 덕분이었지요. 외숙부님, 세화입니다. 지금 이산중 나무꾼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절 구해 주십시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은 그 속내도 모른 채 그 서신을 정성껏 외숙부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서신을 읽은 외숙부가 군조를 보내니 산골 외딴집에 갇힌 세화는 기어이 구출된 것이었습니다. 세화는 마침내 진천 외숙부 댁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외숙부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였지요. 세화야 참 아름답게 잘 컸구나. 외숙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허나 지금은 사방이 흩어져 누구 하나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화는 혹시 대시기가 이미 도착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그러나 외숙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서방이라니 나는 들은 바가 없구나. 대신 외숙부는 한 청년을 불렀습니다. 수철아, 이리 와라. 이 아이는 너와 안면은 없겠지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아이는 병사를 빌려준 대감댁의 아들이다. 수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세화도 몸을 낮추었습니다. 세화야, 네 서방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아라. 수철이 수소문해 보도록 하겠다. 세화는 조심스레 대식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이야기하였지요. 수철은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화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화가 외숙부 댁에 머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방을 찾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지요. 피난온 이들 중에 백정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곧장 달려갔습니다. 외숙부도 함께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화는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언제나 외숙부뿐이었지요. 오늘도 헛걸음이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도 나가볼 터이니 실망 말거라. 반드시 찾게 될 게다. 그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지요.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세화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외숙부는 아무 말 없이 담뱃대를 물었지요. 방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화님을 돌봐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서방님을 좀 더 찾고 싶습니다. 거절당한 수철은 얼굴을 굳히고 돌아갔지요. 그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던 세화는 마당에 나와 달림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 서방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며 외숙부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서 짐을 챙겨라. 외적이 들이닥쳤다. 그게 정말인가요? 아직 사태를 가늠하지도 못한 세화를 끌고 외숙부는 황급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불길은 멀지 않은 곳에서 이미 치솟고 있었고 사방엔 말발굽 소리와 외적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두 사람은 숲길을 따라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넘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서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숙부님, 어디 계시나요, 숙부님?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녀는 혼자 어둠 속을 헤매게 되었지요. 한참을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숲길 너머에서 누군가가 말을 타고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한때 세화에게 구원했다 거절당했던 수철이었습니다. 수철은 오랑캐들을 이끌고 있었지요. 이런 데서 마주치게 될 줄이야. 나라야 어찌되든 나는 살아야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여기로 외적을 이끌고 왔다. 그게 뭐 어때서? 세화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철은 말을 내려 손에 장검을 쥔 채 다가왔습니다. 세화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살려주겠다. 이 난리통에도 내가 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내다. 죽을지언정 나리의 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수철의 입술이 실룩였고 눈빛엔 분노가 번졌습니다. 잡아라. 인연을 붙들어라. 오랑캐들이 세화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지요. 수버기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더러운 오랑캐 놈들아,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든 장수가 나타났지요. 수철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함쳤습니다. 뭐야? 이놈은 당장 베어라. 죽여. 수철의 병사들이 일제히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창이 번쩍이며 사내를 에워쌌지요. 허나 사내는 눈 깜짝할 새에 병사를 베어 넘겼습니다. 오랑캐가 사방에서 덤벼들었지만 그 누구도 사내를 당해내지는 못하였지요. 뭐야 이놈은? 무슨 괴물이란 말이냐? 그때 사내가 갑자기 칼끝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신호를 쏴라. 이윽고 숲속 깊은 곳에서 석화시가 울렸지요. 잠잠하던 숲이 일시에 흔들리더니 사방에서 조선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오랑캐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조선군은 함성을 지르며 외적들을 덮쳤지요. 수철 휘하의 오랑캐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지요. 수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세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넌 내 거야. 절대 못 보내.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이가 있었습니다. 조선군을 이끄는 사내에 칼이 날아왔지요. 서리빨 같은 칼날이 수철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오랑캐 무리는 조선군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수철이마저 장수의 검 아래 쓰러지자 전장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울음을 삼켰지요. 그때 장수가 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라. 세화는 조심스럽게 장수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 나리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하늘이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허나 저는 이미 지압이 있는 몸입니다. 비록 헤어져 떠돈 지 오래지만 아직도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몸을 그냥 떠나보내 주시옵소서. 그녀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절을 올렸지요. 주위의 장졸들도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장수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알고 있소. 나 역시 한 사람을 찾아 헤매던 적이 있다오. 하여 당신의 간절함을 남일 같지가 않구려. 걱정 마시오.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병졸에게 받은 작은 보자기를 세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군에서 내어준 물자요. 당신이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지니고 가시오. 그리고 더는 세상 풍파에 휘말리지 말고 남편을 찾아 조용히 살아가시오. 세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땅에 붙이며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장수의 얼굴이 밝혀졌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서방님? 뭐요? 설마 부인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방님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서방님이 맞으시온지요. 나도 보고 싶었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를 것이오. 두 사람은 오직 눈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난 굳은 살과 얼굴 위에 남은 상처 자국이 그간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지요. 잠시 후 대식이는 세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을 찾겠노라 결심하고 병영에 몸을 담았소. 짐승처럼 살아가며 피를 뒤집어 쓴 끝에 수많은 군공을 세워 지금의 자리에 올랐소이다. 그리하여 찾고 또 찾다가 오늘에야 이렇게 부인을 만났소. 세화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거칠어진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 못할 고생과 세월이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맙시다. 당신이 없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나는 다시는 그런 날을 견딜 자신이 없소. 예, 서방님. 이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기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천년 같았사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꼭 함께 가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로 맹세하였습니다.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서로를 놓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그 뒤로 대식이는 장수의 자리에 올라 오랑캐들과 맞서 싸워 승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오랑캐 무리를 조선 땅에서 모조리 몰아냈지요. 전란이 평정되자 조정에서는 대식이를 대장군으로 삼았습니다. 대식이는 세화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올라왔답니다. 그곳에 조용한 기와집을 장만하였죠. 세화는 뜰에는 매화와 국화를 심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이면 차를 다리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다리 참 곱구려. 네, 서방님. 허나 우리 색시 얼굴이 더 곱소이다. 어머 다리 질투하겠어요, 서방님. 두 사람은 고단한 세월 끝에 마침내 한 지붕 아래서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사람 말에 이르기를 성이 정심이라 하였습니다. 성실한 뜻과 바른 마음이야말로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지요. 세화는 지아비를 되찾겠다는 뜻 하나로 숱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험한 세월, 외로움과 배신 앞에서도 끝끝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결국 그 맑고 한결같은 마음이 스스로 길을 틔워주어 사랑을 되찾게 되었지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허나 뜻을 지키고 마음을 바로 세운다면 하늘 또한 그 정성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끝내 사람을 살리고 인연을 이끄는 힘은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뜻이니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